세계 정치 내용들입니다. 또, 또 다른 한편 희극적인 사태에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정체불명 기업이 파산했는데, 최고 경영자인 알렉산더 닉슨은 자사가 핵심적인 세주의 유권자 7,700명을 설득해서 클린턴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가디언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에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언론인들은 이런 설명을 납득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믿기 어려운 유일한 부분은 그런 유치한 허풍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점이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닉스의 설명이 자신의 데이터 분석 회사를 부풀리는 광고쟁여의 허세라고 정확히 짚었다. 하지만은 그렇다면 닉스가 채널 4 뉴스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준비한 함정 취재에 쏘가 넘어갈 정도로 아둔하고 순진하고 믿기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2019년 3월에 12년간 연방수사국장을 지낸 공화당 로버트 뮬러가 진두 뒤엔 공식 조사에서도 400쪽짜리 보고서에서 트럼프 선거운동원들이 러시아인들과 공모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런 공모가 있었다면 진즉 드러났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검토와 재검토, 해석의 재해석을 거쳤다. 어떤 보고서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몇몇 러시아인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클린턴은 그래도 트럼프보다도 훨씬 많은 표를 얻었다. 게다가 미국은 수십 년간의 세계 각지에서 일상적으로 간섭했다. 선거 간섭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군사 쿠데타를 후원한 사례를 제외하고 미국이 외국의 선거에 간섭한 기능인 역사를 수정하는 일반 전념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한다. 미국은 1948년 이르러 이탈리 선거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이스라엘, 콩고 등의 선거에도 개입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1984년 선거로 뽑힌 지도자 다니엘 오르테가에 맞서는 콘드라 반군의 경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1990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바슬라프 하벨,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그리고 나중에 네타냐후에 맞서는 에후 바라크,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맞선 보이슬라브, 코슈 투니차,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반러시아 후보에게 지원과 자금을 제공했다. 물론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체계적으로 간섭하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후원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기에 버럭 오바마 캐들에게 공공연하게 개입하면서 영국이 유로연합을 탈퇴하면 무역협상에서 맨 뒷줄에 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4월에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의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국이 성금열 협정을 해치는 방식으로 유로연합을 탈퇴하면 미국, 영국 무역협상 같은 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가 새로 임명한 독일 주재 대사 리처드 그리넬은 불과 4주간 재임했는데 극우 성향인 브레이트바트 웹사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다른 보수 지도자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외교 관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2018년 7월 영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선과 한 인터뷰에서 가장 기본적인 외교 원칙을 어기고 그는 외교는 말의 뜻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테레사 메이브 브렉시트 제안에 관한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고 질책을 했다. 그러면서 보리스 존슨에게는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존경을 표했다. 메이가 사임한 뒤에서 트럼프는 보수당 지도부 경선에서 존슨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2차 대전 당시의 연합군 프랑스 상륙작전 기념일에 영국을 공식 방문하기로 예정된 시점이었다. 미국 정치에 가장 많이 간섭하는 외국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비비 네타냐후다. 억만장자 카지노 재벌 샌들 에델슨 같은 네타냐후의 주요 지원자들은 또한 트럼프 선거운동에 거금 2,500만 달러를 후원했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오래전부터 추구했다. 이 공약으로 트럼프는 득점을 올렸다. 2,500만 달러가 아깝지 않았다. 러시아인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전자우편을 해킹한 사건에 관해서는 2010년 버락 오바마는 국가안보국 나사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감청은 심지어 메르켈이 총리가 되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바는 많은 감청을 계속하도록 허용했고 유럽의 감청기지 19곳을 포함해서 세계 각지의 도청센터 89세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했다. 2016년 트럼프가 승리를 거둔 이유에 관해서 많은 설명은 주요 후보들이 한 연설, 이론에 들어맞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서 몇몇 유권자와 나눈 인터뷰, 그리고 유권자들이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의 이런저런 측면에 동의한 게 분명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선거일에 최대한 임박해서 시행된 여론조사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따라서 우리는 백인의 과반수가 트럼프를 찍었고 흑인 유권자의 압도적인 다수와 히스패닉의 3분의 2가 클린턴을 찍었다는 사실을 안다. 트럼프가 성난 노동계급 남성의 지지를 받았다는 견해는 출구조사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출구조사를 보면 클린턴은 저소득층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반면에 트럼프는 41%를 득표했다.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사람들의 클린턴 지지율은 2012년 오바마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훨씬 높았다. 트럼프는 농촌에서 62% 대 34%로 승리했고 교회에서는 50% 대 45%로 승리한 반면에 클린턴은 도시에서 59%로 35%로 이겼다. 트럼프는 45세 이상에서 뚜렷하게 과반수를 얻은 반면에 클린턴은 젊은 유권자에게 더 인기가 많았다.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백인 노동계급의 과반수였다. 푸드 스탬프나 메이케이스 같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트럼프같이 부유층 편을 드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 걸까? 무엇이 안 되다가 편견에 사로잡혀 이길 때문일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의 절대다수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반면에 전통적인 민주 지지자는 절대다수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했다.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과 달리 하나님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은데도 게다가 지금까지 부인만 3명이와 서탁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보금주의 기독교인 사이에서 80%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얻은 표의 이면에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 반대, 월스트리트 큰 손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에 대한 거부, 부편 워싱턴의 현실 등 좌파의 요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 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요소를 활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부터 영국의 나이젤 페라지까지 우파 사람들이었다. 앤서니 바넷이 지적하는 것처럼 좌파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진정으로 패배하고 있다. 트럼프와 페라지가 전달한 메시지는 세계와 반대는 앞서 뚜렷한 좌파적인 맥락이 있는 주제였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는 한종의 백만장자들이 워싱턴의 유력한 기득권 집단인 미국을 운영한다는 사고는 좌파와 우파 양쪽의 포퓰리즘에 굳건히 자리잡은 신화다. 프랑크 카프라의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부터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연설로 유명한 올리버 스톤의 월스트리트 1987년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거대 에너지 기업에 맞서는 스티븐 소더버그의 이르기까지 보통 사람이 체제에 맞서는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주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클린턴의 유명한 말은 듣기에 좋지만 바보 같은 말이다. 항상 경제에 따라서 선거가 결정되는데 경제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포퓰리즘은 절대 공화당 엘리트들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의 일부가 아니다. 그들은 대기업에 찬성하면서 확실히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엘리트들과 일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간극이 존재했지만 전에는 이런 간극이 그렇게 쉽게 식별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뚜렷이 보인다. 조지 부시, 맥케인, 상원 의원, 밥 코커 같은 고위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당혹감을 나타낸 반면에 평범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의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인 사건이 유별난 유명인과 상황의 여행으로 맞아떨어진 현상인지 아니면 미국 정당 체제의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전조인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과연 트럼프 지지자들은 합리적으로 투표한 걸까? 브라이언 케플러는 합리적인 유권자의 신화, 민주주의는 왜 나쁜 정책을 선택하는가에
유권자들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호천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정책이 유리할 것인지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실제로 누구에게 표를 줄 합리적인 이유, 아니 심지어 투표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먹거리나 옷을 쇼핑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하기란 매우 어렵다. 19세기 1988년 2월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가 마그렛 대처와 유럽 문제를 놓고 어려운 교섭을 하던 중에 혼잣말을 한 게 마이크에 잡혔다. 이 아줌마가 뭘 더 원하는 거지? 1991년 사회당 정치인이자 프랑스 최초의 여성 총리인 에드크 크레성은 일본인은 부지런한 노란 개미 같고 동성애는 앵글로색슨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일부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했으나 대다수에게는 경악을 불러키면서 2016년 6월 영국 외무장관이 된 보리스 존슨은 앞서 힐러리 클린턴을 금발로 염색한 머리에 보른 입술을 가진 채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사디스트 간호사에 비교하고 여왕이 연방을 사랑하는 것은 수박을 먹는 웃음을 지으며 영국 국기를 흔드는 흑인 아이 들러 이뤄진 한정 인파가 몰려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입 에르도안이 염소와 섹스를 하는 내용의 시를 쓰는 격으로 외교시를 쌓았다. 이 시로 존슨은 스펙 데이터가 좋지 않은 에르도안 대통령 역학이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다. 앙칼라 전선 젊은 친구가 있었지. 대단한 자위권, 젊은 시절 남봉을 피우고 다니다가 염소덕을 받지만은 잠시 멈춰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니. 런던 시장 시절에는 2015년 보리스 존슨은 런던 지역이 급진화되어서 경찰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이렇게 될 거였다. 내가 뉴욕의 일부 지역을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진짜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 시대에 바뀌면 원칙을 저버리기 마련이고 2018년에 이르러서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은 보수 진영의 기득권 세력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 영합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2008년 2월 동급 박람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하는 상대까지 그저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소리쳤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르루스코니라는 실수와 천박한 발언을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여럿이 있을 정도다. 1990년대에 이전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흔히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한다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는 더욱 주목을 받는다.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은 유럽의회 2003년에서 당시 총리 베를루스코니는 독일 3인당 의원당 지도자 마르틴 슐츠에게 나치 강제 수용소를 다룬 영화에서 부역자 역할을 맡으면 딱 어울리겠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베를루스코니는 쌀쌀한 날씨에 아우르츠의 산악지대에서 한대잠을 자야 하는 지진 이재민들에게 캠핑 휴가를 왔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같은 해에 그는 뉴욕의 은행가들에게 자기 딴에는 재밌다고 여기는 농담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투자하라고 설득했다. 이탈리아에 투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비서들이 미녀라는 겁니다. 최고의 미녀들이죠. 베를루스코니는 2012년 10월에 결국 조세 포털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4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법정 사건을 모두 합치면 30건이 넘는다. 이탈리아에서 천박한 언어로 챔피언을 뻗으면 처음에는 반남부를 표방하다가 후에는 외국인과 이슬람 혐오를 내세운 북부 동맹의 지도자 움베르토 보시다 집회에 모인 군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연설에서 보시는 그나 나는 삼색 고기를 볼 때마다 열이 뻗쳐야 삼색기는 밑 닦을 때 씁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악명 높은 인종주의 노골적인 동성애 혐오를 덧붙였다. 이른바 정당들을 보면 핵심적인 자료를 공인된 호모 그러니까 펜지가 맡긴 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폴란드에서는 유럽의 회의적인 선동정치인으로 2006년 부총리가 된 안제이 리페르가 2002년에 말했다.
여러 년에 들어가는 폴란드는 너희가 될 겁니다. 독일 여자들 엉덩이나 닦아주든지 길거리 청소나 하겠지요. 맹렬히 성기서에 직면한 레페르는 2010년 성주의 초형 고발도 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 대통령 루테르고 두테르테는 2010년 버락 오바마를 창녀 아들이라고 지칭했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벨리 골드버거 2015년 방문해서 마닐라의 교통 혼잡을 이야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똑같은 단어를 썼다. 서구의 동독년자들을 달리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잠시 진정시킨 그는 서구 열강을 혹독하게 비난했다. 이 개작들아,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리 내정에 간섭하냐? 개새끼들, 우리는 식민지 단계를 넘어섰다고 우리에게 개소리하지 마라. 2018년 2월에 루테르트는 군인들에게 여성 방군들의 사타구니를 쓰라고 말했다. 거기가 없으면 여자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인권 대표가 루테르트는 정신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두테르테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필리핀을 철수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놀랄 일이 아니다. 아시아에는 그만큼 노골적이진 않아도 두테르테의 라이벌이 몇 명이 있다. 가령 파키스탄 최소 칼럼니스트인 파키르 SI 자제되는 영어 일간지 돈의 정기기관은 칼럼에서 절망적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슬라마바드는 점점 해악에서 슬랩스틱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강대국으로 변질되는 중이다. 적어도 서로 청건된 나는 파키스탄 사람의 운동이라는 뜻의 파키스탄 극우정당의 총재인 이슬람 성지자 후세인 리즈비는 역사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말로 파키스탄에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다. 1996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러리스트는 화장실까지 쫓아가겠다는 말로 테러에 대해서 반감을 설명했다. 테러리스트는 어디든 쫓아갈 것이다. 공항의 소면은 공항까지, 발견하는 즉시 화장실에서 끝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 끝이 난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와 이스라엘 대통령 모세 카차브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푸틴은 소리쳤다. 알고 보면은 상남자군요. 여자를 10명 강간하다뇨. 그 정도일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거냐. 푸틴의 주요 라이벌로 러시아 민족주의자이자 후에 서구에서 반푸틴 세력으로 짙게 세워진 알렉세이 나발리는 2007년 자유주의 성향의 야블로코당에서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축출되었고 2008년 조지아 분쟁 당시에 조지아인들을 지새끼들이라고 지칭했다. 다른 나라의 사람의 이런 형태는 그냥 막 떼먹은 짓일 뿐이다. 영국 국방장관 마이클 벨런경은 동료 장관 앤드리아 레드섬이 손이 차다고 하소연하자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 넣어서 따뜻하게 데피면 되잖아요. 2019년 6월 마크 필드 외무장관은 재무장관의 펜션하우스 런던 시장 공간 연설 현장에 난입한 그린피스 여성 활동가를 강제로 끌어냈다. 검색 타일을 맨 채 거품을 물고 여자의 목을 움켜잡고는 기둥으로 밀어낸 뒤에 방 밖으로 몰아냈다. 아무도 차관의 막대먹은 행동을 저지하려 하지 않았다. 2002년 영국 보수당 하원 의원 앤 원터트는 공개적으로 파키스탄에 관한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림자 내각에서 해임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엔 윈터트는 다시 인종차별적인 저질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당 원내 총무직에서 물러났다. 모 컨베이에서 중국인 세족의 채취 노동자 23명이 익산 사건을 소재로 삼은 농담이었다. 2005년 윈터트는 영국이 백인 위주의 기독교 국가에서 참 고맙다고 단언했다. 원터튼과 역시 하원 의원의 남편은 후에 의원 경비를 개인적으로 요양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학계도 이 사건 이후에 원터튼은 이제 더 이상 의원이 아니다. 예비 경선 중에 열린 선거운동 행사에서 조 바이든은 총기 규제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디트로이트의 어느 건설 노동자에게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찼다고 말했다. 아마 트럼프를 따라잡으려고 안달이 났었나 보다. 이런 천박한 말들은 우리 병든 시대에 딱 들어맞는다. 한때의 향수에
하지만 선거 슬로건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공허하다. 이 슬로건들을 보다 보면 트럼프가 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거의 세익스피어 작품처럼 들린다.